안녕하세요. 쇠 정보 사연입니다. 기분 좋은 아침 맞이하셨나요?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이 시간이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조건 없이 베풀어온 부모의 선행을 돈 안 되는 지지라 비웃으며 식모 취급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아침은 얼마나 시리고 아플까요? 오늘 사연은 30년 전 국밥 한 그릇에 진심을 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에게는 그저 집안일이나 돕는 노인네였던 모습이 세계적인 자산가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유일한 은인으로 밝혀진 사연. 지금부터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만 계산하는 자식들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서늘하고도 따뜻한 마지막 가르침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어느 저녁, 창밖으로 흔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보고 있노라면 지나온 삶의 구비구비가 참으로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시절 서울 변두리 작은 파출소 앞에서 낡은 간판을 달고 국밥집을 하던 이명자라고 해요. 세월이 참 무심하지요. 어느덧 거울 앞에는 주름진 얼굴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할머니 한 명이 서 있으니까요. 그 시절 제 식당은 그저 밥을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매서운 겨울바람을 피해 들어온 길 잃은 아이들, 부모의 품을 잃고 거리를 배회하던 배고픈 고아들이 언손을 녹이며 허기를 달래던 작은 피난처였지요. 뽀얗게 우러난 국물에 밥 한 공기 듬뿍 말아 깍두기 하나 얹어주면 그 작은 입들로 오물오물 먹던 모습이 어찌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던 제게 그 아이들은 제 속으로 낳지 않았어도 가슴으로 품은 자식들이었으니까요.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기억의 창고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며 지난날의 온기로 오늘을 데우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젊은 날의 우리는 참 앞만 보고 달렸잖아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뼈 마디마디가 쑤셔오는 것도 모른 채 억척스럽게 살았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뜨거운 뚝배기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나르다 보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굽어버렸지만 그것이 제 삶의 훈장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기력이 다해 국밥집 문을 닫고 아들네 집에 들어오게 되면서 제 삶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한평생을 바쳐 키워낸 내 아들의 집인데 어째서 제 쉴 곳은 보이지 않았을까요? 노년의 삶이란 스스로 비워내고 내려놓는 과정이라지만 타인에 의해 억지로 지워지는 늙음은 너무도 서글프고 아픈 것이더군요. 어머니라는 따뜻한 이름 대신 저는 어느새 돈 안 드는 식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면 30년 전 그 겨울밤이 거짓말처럼 선명하게 떠오르곤 해요. 유난히도 춥던 그해 12월 파출소 순경이 작은 남자아이의 손을 이끌고 제 국밥집 문을 열었지요. 얇은 혹겹 옷을 입고 추위와 배고픔에 파랗게 질려 벌벌 떨던 아이. 이름이 대식이라고 했던 그 꼬마의 눈망울은 겁에 질린 작은 산짐승 같았어요. 그 말에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마솥 바닥에서 제일 고소하고 진한 국물을 퍼담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어가며 허겁지겁 입에 밀어넣던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저는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으로 가기 전 며칠 동안 거리를 헤맸다는 그 작은 어깨가 너무도 가여웠기 때문이지요. 아이가 고아원으로 그리고 머나먼 이국 땅으로 입양을 떠나기 전까지 저는 녀석을 제 아들처럼 거뒀어요.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시장에서 산 작고 붉은 털장갑과 목도리를 직접 둘러주었지요. 대시가 어디서든 밥 굶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춥고 외로울 땐 이 장갑을 보며 널 응원하는 엄마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아이는 펑펑 울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떠난 후에도 삐뚤빼뚤한 서툰 한글로 제게 편지를 보내왔지요. 어머니, 저는 잘 있어요. 데이비드라는 새 이름이 생겼어요. 어머니의 국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세월이 흘러 소년이 청년이 되고 어엿한 어른이 될 때까지 그 편지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이에 적힌 글씨가 아니었어요. 타국에서 외롭게 싸워나갔을 한 아이의 눈물이었고 제가 보낸 사랑에 대한 다정한 응답이었지요. 그 낡은 편지 뭉치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물이었습니다. 세월은 야속하게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지요. 억척스럽던 저의 두 다리도 결국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편히 쉬세요. 라며 저를 자신의 번듯한 아파트로 모셨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참으로 고마웠어요. 내 청춘을 다 바쳐 키운 아들이 이만큼 번듯하게 자라 어미를 거두는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번듯한 아파트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만큼이나 제게 허락된 자리는 시리고 좁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지요. 저는 점차 아들 부부의 일상을 방해하는 짐스러운 존재, 혹은 집안의 굳은 일을 군말 없이 해내는 공짜 인력으로 변해갔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식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산다는 것. 중년의 고개를 넘어 황혼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이 헛헛함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테지요. 새벽 일찍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짓고 손주들을 깨워 학교에 보내고 쉴 틈 없이 밀린 빨래와 청소를 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뭅니다. 욱신거리는 허리를 두드리며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밀려오는 그 지독한 고독감.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내 삶의 끝자락은 왜 이토록 서글픈 걸까? 우리는 그저 자식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곁에서 듣고 싶었을 뿐인데 현실은 그 소박한 바람조차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버린 늙은 어머니의 마음을 바쁘게 살아가는 젊은 자식들이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매일 조금씩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 제게 가시돋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곤 했지요. 저는 그 차가운 말들에 가슴이 베이는 듯 아팠지만 내 아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만을 바라며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년의 미덕은 그저 입을 닫고 지갑을 여는 것이라던데 저는 줄 돈도 없이 입만 닫고 살아가는 처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인내는 며느리가 베란다 구석에 고이 간직해둔 제 낡은 상자를 건드렸을 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평생을 애지중지 모아 온 대식의 편지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래고 끄트머리가 달아빠진 그 편지들은 제게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 저를 버티게 해준 위로였고 사람과 사람이 나눈 고결한 마음의 증표였지요. 제가 놀라 달려가 편지들을 품에 끌어안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느리는 무참히 제 편지들을 빼앗아 음식물 쓰레기 봉투 옆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편지들이 바닥에 흩어지듯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밥을 짓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온 제 인생 전체가 단숨에 악취나는 쓰레기 취급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아들네 집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미국에서 엄청난 재력의 세계적인 투자자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이었죠.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킴. 며느리는 그 귀빈이 직접 우리 집을 방문해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며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최고급 식자재를 사들이고 유명한 출장 요리사를 부르고 화려한 명품 옷으로 온몸을 치장하느라 야단법석이었지요. 그 화려한 준비 과정에서 저는 철저하게 지워져야 할 오점 같은 존재였습니다. 며느리의 모진 말들은 뾰족한 비수가 되어 제 가슴 깊은 곳에 꽂혔습니다. 품격이라. 사람의 품격이란 입고 있는 명품 옷이나 화려한 집안 장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진짜 품격은 타인을 대하는 따뜻한 시선과 배려에서 피어나는 것인데 말이지요. 가장 저를 비참하게 만든 것은 며느리가 현관 바닥을 닦고 있는 걸레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끼던 상자 속에서 대식이가 첫 월급을 타고 미국에서 제게 보내주었던 30년 된 붉은 털장갑을 꺼내어 현관의 먼지를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죽여 울었습니다. 제 청춘의 다정함이 30년의 귀한 인연이 저렇게 더러운 먼지 구덩이 속에서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에 뼈가 사무치도록 슬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그토록 굽실거리며 추앙하는 그 대단한 귀빈 데이비드 킴이 매일 밤 제가 기도하며 그리워하던 그 국밥집 꼬마 대식이라는 사실은 하늘도 땅도 며느리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그날 저녁이 밝았습니다. 거실은 눈이 부시도록 번쩍거렸고 아들과 며느리는 현관문 앞에서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며느리는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깊이 숙이며 문을 열었죠. 문 밖에는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린 푸른 눈의 신사들과 그 중심에 선 기품 있는 한국계 남성 데이비더 킴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양을 떨며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뒷방에 웅크려 있다가 문득 베란다 쓰레기통 옆에 버려져 있을 제 편지들이 생각났습니다. 남들이야 쓰레기라 욕할지라도 제게는 영혼의 조각과도 같은 그 편지들을 도저히 그곳에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몰래 베란다로 나가 먼지가 묻은 편지 뭉치들을 소중히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향하는 복도를 지나는 순간 며느리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귀빈들 앞에서 품격 없는 노인네가 나타난 것에 이성을 잃은 며느리는 우아한 채 하던 가식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사색이 되어 제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제품에 있던 편지 몇 장이 바닥으로 팔랑팔랑 떨어졌지요. 며느리가 저를 다급히 밀치려는 찰나였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데이비드 킴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에 머물렀습니다. 서툰 한글로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이명자 여사님께라고 적혀 있는 30년 전 자신이 꾹꾹 눌렀었던 바로 그 편지.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에게 팔목을 잡힌 채 겁에 질려 서 있는 늙고 초라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가진 그 냉철하고 이성적이던 세계적 투자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주변의 수행원들도 기함하며 서 있는 아들 내외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그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갈라진 그의 목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그는 평생 고된 노동으로 굳어버린 이제는 볼품없이 주름진 제 두 손을 커다란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 역시 왈칵 눈물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시선조차 잊은 채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서로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고단했던 중년의 고독도, 노년에 겪은 모멸감도 그 아이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에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거실은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비굴한 미소를 짓고 있던 며느리와 아들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입을 벌린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지요. 자신들이 무식한 노인네라며 핍박하고 부려먹던, 집안의 수치라 여기던 어머니가 사실은 자신들이 가토록 목을 매던 세계적인 투자자가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맨 정신적 지주이자 은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감격의 눈물을 닦아내던 데이비드의 시선이 현관 구석에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방금 전까지 먼지를 닦던 시커멓게 때가 탄 낡은 붉은 털장갑, 자신이 첫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머니께 선물했던 그 소중한 장갑이 걸레 짝이 되어 나뒹구는 모습을 본 데이비드의 눈빛이 차가운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아들과 며느리를 서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을 울릴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사색이 되어 변명하려 했지만 데이비드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말을 잘랐습니다. 자식과의 관계, 부부간의 정,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저버린 대가는 너무도 빠르고 치명적으로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절망에 빠진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기어와 제 발등을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참으로 깊은 비애를 느꼈습니다. 사람이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은 위기가 닥쳤을 때라지요. 권력과 돈 앞에서는 비굴하게 엎드리고 약하고 힘없는 자 앞에서는 군림하려 드는 저 얄팍한 마음. 저것이 며느리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오늘날 속도와 경쟁에 미쳐버린 우리 사회가 낳은 서글픈 괴물의 모습이겠지요. 저는 붙잡힌 발을 천천히 빼내며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스스로 뿌린 씨앗의 결과는 스스로 거두어야 하는 법이지요. 노년의 삶이란 무언가를 계속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썩은 가지를 미련 없이 잘라내는 비우는 삶의 과정임을 저는 그 순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만 해오던 제가 난생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내린 가장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미련 없이 그 짐스럽던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데이비드가 마련해준 한적하고 조용한 교회의 단층 저택. 마당에는 철마다 예쁜 꽃이 피어나고 툇마루에 앉으면 따뜻한 햇살이 얼어붙었던 제 관절 구석구석을 녹여주는 참으로 평화로운 곳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아들은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며느리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변두리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미련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게는 핏줄로 맺어지지 않았어도 30년의 세월을 넘어 진심 하나로 맺어진 진짜 아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데이비드는 주말마다 제 곁에 머물며 옛날 그 국밥집 시절의 이야기를 조잘댑니다. 어머니, 그때 주셨던 국밥 맛을 전 세계 어느 미슐랭 식당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며 너스레를 떨곤 하죠.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참으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위해 아등바등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토록 줬던 돈과 명예,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 모든 것들은 한 줄기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허상일 뿐이더군요. 진정한 불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가슴 속에 심어놓은 따뜻한 진심 한 조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은 세월이 흘러 언젠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이제 뼈저리게 느낍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년의 고비에서 혹은 노년의 문턱에서 지금 많이 외롭고 지치셨는지요? 지나온 삶이 온통 후회뿐인 것 같아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의 손을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낡은 상자 속에 묻어둔 오랜 추억을 꺼내어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베푼 그 작은 온기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구원하는 위대한 기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물어가는 저녁 노을이 이토록 붉고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참으로 따뜻하고 찬란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 이명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